거죠. 전 뭐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거 꼭 박원석 전 의원이 빼달라고 한 질문인데 아니 빼달라는 질문을 굳이 해야 돼요? 방송 외압에 굴하지 않는 YTN 보도 채널입니다.에서는 김현지 부속실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나오는 겁니까? 안 나오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 계속 논박이 있고 사실 국회 운영위가 가장 마지막에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아직 나올 날짜는 아니긴 한데 이 와중에 지금 최근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경기동부연합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념적 색깔론 같은 거를 좀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현지 부속실장 실체는 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 근데 그 박정훈 의원이 그 얘기한 주장을 보면 너무 단순한 논리예요. 그러니까 2010년 지방선거 당시에 이재명 당시 시장하고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이 아닌 당시에 김미희 후보하고 후보 단일화를 했어요. 그런데 2010년 지방선거 때 전국적으로 야권연대라는 이름으로 민주당 후보와 민주노동당 혹은 진보신당 후보가 단일화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남이라는 이제 이 동네에 좁은 정치 사회운동 마당에서 서로 오가면서 얼굴을 모릅니까? 서로 오가면서 뭐 인연이 없을 수가 있어요. 거의 알죠 다. 때문에 이재명 당시 후보 측의 실무자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제 김현지 실장하고 김미희 후보 등등 그분들하고 알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제 김미희 후보가 선거법으로 재판을 받는데 거기 이제 그 판결문에 김현지 지금의 실장과 알았을 것이다라는 한 줄을 가지고서 이게 어쨌든 경기동부와 인연이 있고 경기동부하고 이재명을 연결한 연결고리다라는 식의 논리를 지금 전개한 건데 제가 통합진보당으로 그 비례대표가 당선돼서 그랬죠. 노선 차이로 인해서 정의당으로 저 노회찬 의원 뭐 심상정 의원 이렇게 다 나왔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김미희 후보가 19대 때 저랑 같이 국회의원이 됐는데 김미희 의원하고 통합진보당에서 함께 국회의원 했던 저나 노회찬 의원이나 심상정 의원도 경기동부 주사파입니까? 박정훈 의원의 논리는 그런 거예요. 그 논리대로라면은 전부 내란 세력이고 전부 쿠데타 세력이에요. 본인들은. 왜냐하면 그 당의 1호 당원인 윤석열이 그 범죄를 저질렀고 지금도 당 이름도 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가당착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고 택도 없는 그런 색깔론을 펼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김현지 실장을 국회에 불러내도 국민의힘이 김장겸 의원의 무슨 신구대 어쩌고 하는 얘기나 박정훈 의원의 저런 주장을 보니까 별게 없구나. 불러내봤자 괜히 그냥 헛발질만 할 것 같다. 사실 이런 질문 하려고 불러내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총무비서관이나 부속실장으로서 무슨 업무를 했는지를 질문을 해야 될 텐데 뭐 좀 약간 색깔론으로 가니까 제가 봐도 좀 이상하다. 사실관계도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김종혁 최고위원. 근데 이거는 맞는 말씀인데 뭐 불러냈을 때 뭘 질문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지금 경기 동부십니까? 말하고 얘기하면은 뭐 말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올 건 뭐 분명해 보이고. 근데 이 사태가 이렇게까지 불거진 것은 그 야당에서 뭐 새로운 사실을 막 캐내고 밝혀내서라기보다는 그 대통령실과 그 민주당이 뭔가 석연치 않은 그 대응 논리, 대응 태도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그것 때문에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거거든요. 처음에 무슨 당연히 출석했었던 총무비서관을 못 나온다고 뭐 비서실장 나오니까 그 사람 빼달라고 그러니까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됐던 거고 막 논란이 되니까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온다고 얘기한 다음에 다시 부속실장으로 그냥 보내버리니까 야 이거 빼돌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또 그 우상호 정무수석이 100%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러다 추석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그 원내대표가 그게 아니고 뭐 정쟁이 되면 뭐 못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되면서 지금은 또 못 나오는 쪽으로 분위기가 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도대체 누구 말 맞따라 김현지가 뭐길래 이거 그럼 야당에서 주장하는 게 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얘기하면 나와서 그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서 그 터무니없다라고 얘기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도 야 저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저 생사람 잡고 앉았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국민의힘에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 머리카락 보일라 뭐 꼭꼭 숨어라처럼 빼돌리는 것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민주당이 얘기한 대로 특검을 피하고 경찰을 피하고 이런 사람이 범인 아니냐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민주당에서도 김현지 실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좀 리더십이나 정치력을 발휘를 해서 뭐 다른 상임위에서 나오라는 건 응하지 않으면 되고 그럴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운영위는 최초의 논란에 민주당이 좀 잘못 대처한 측면도 있고 그럼으로써 긁어부스럼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운영위에 국한해서 또 운영위 진행을 김병기 원내대표가 합니다. 그리고 총무비서관으로서 직무에 국한해서 이제 질문을 받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겠다라고 하고 나오는 게 좀 낫다고 보고요. 그 이상의 질문 뭐 정치 공세 아까 그런 어떤 뭐 색깔론 공세 이런 거 하면 다 차단하면 되고 여당 의원들이 다수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안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이게 보여지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프레임이 돼가지고 근거 없는 얘기들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나와서 털어버려야 된다. 근데 저는 생각이에요. 그냥 의심이 들기는 야 정말로 뭔가 터지면 안 되는 뭔가가 있는 모양이구나.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없어요. 있으면 국민의힘이 터뜨렸겠죠.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모르지만 이게 나왔을 때 혹시라도 거기서 무슨 연결고리가 돼서 터지면 정말로 안 되는 뭔가를 갖고 있는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들은 알지만 국민의힘 애들이 아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거 큰일 역으로 나. 그러니까 이제 안 나오면 저런 얘기가 계속 있어요. 이런 얘기 나오죠. 아이 그런 의심을 안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도대체 왜 안 나와? 그 사람 뭐라고? 네. 이런 생각 하게 되죠. 알겠습니다. 뭐 요거는 계속 아마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올해만 논란이 될 것 같지도 않고 김현지 부속실장이 그냥 대통령실을 재직하는 내내 또 논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결국 한번 풀고 매듭을 푸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방송하면서 이 싸우는 얘기 중계하는 거를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례적이고 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과방위에서 김우영 의원과 박정훈 의원이 원래 이제 뭐 욕설을 보냈다. 박정훈 의원이 보냈다라는 건데 이거 가지고 또 지금 뭐 그때 뭐 멱살을 누가 잡았느니 많이 이래가지고 뭐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닙니다. 이 광경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다행인 건 조금 방금 들어온 얘기는 그 과방위에서 두 사람이 화했대요? 사과를 했대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욕설을 해서 죄송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 김우영 의원은 제가 신원을 공개해서 미안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이게 한 이틀 동안인가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뒤집어놨잖아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아까 이 얘기 나오기 전에 제가 다른 방송에 나가서 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 내는 게 진짜 아깝다. 저런 사람들한테 내가 세금 줘서 저 사람들 세비 주는 거 진짜 열받는데 나만 그러는 거 아닐 것 같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아요. 그 나와서 얘기하는 말의 수준을 보십시오. 뭐 서로 싸우다 이 찌질한 XX 그랬더니 야 옥상 올라가서 올라가자. 옥상 올라가 우통 벗고 거기서 무슨 조직폭력배들처럼 한번 붙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도대체가 그런 얘기들을 그 아무렇지도 않게 그 국회 상임위에서 오갈 수 있다는 게 그거 정말 기가 막히고요. 이게 국회가 이런 수준으로 그 추락하는 데 대해서는 다 책임이 있지만 집권 여당의 책임이 더 커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임 위원장들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적절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제어를 좀 해줘야 돼. 만약에 그걸 제어를 해줬으면 추미애 위원장이 그런 걸 제대로 제어를 해줬으면 정말로 경기도지사 나갔을 때 사람들이 박수 칠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본인은 아마 강성 지지자들한테 내가 어필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점수 계속 잃고 있는 거거든요. 일반 국민들이 보기엔 저 사람 뭐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뭐 추미애 위원장한테 너무 어려운 그 어려운 요구예요? 어려운 요구를 하시는 것 같고 그 19대 국회에서 지금 국회법이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으로 하기에는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른바 이제 동물국회 시절에 국회에서 물리적인 충돌도 있었고 그렇죠. 날치기 할 때 맞아요.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모습이 있었지만 적어도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에 이제 그런 모습이 한동안 없어졌다가 이렇게 카메라가 중계하고 있는데 욕설을 한다는 거는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데다가 요즘 야자하면서. 보면 예. 뭐 호칭이 민주화돼가지고 서로 야라고 불러요. 그것도 제가 보니까 뉴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장께서 한번 경고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당사자들을 포함해서 그런 상임위에 대해서 이거는 국민들 앞에서 보여야 될 국회의 태도나 품격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국회에 대한 이제 신뢰, 권위 이런 것들이 다 실추되고 있는데 서로 자중해야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제 박지원 의원하고 신동욱 의원 사이에도 뭐 존칭을 써달라. 원래 내가 너한테 반말했다. 뭐 이런 설전이 오갔는데 아니 박지원 의원께서 신동욱 의원하고 싸움할 군번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보기 안 좋았고 오히려 다선 중진 원로들께서 이거 완충 역할을 하고 좀 말리고 야 서로 좀 조심하자. 이건 국민들 앞에서 도리가 아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국회에서. 그 점이 전 대단히 유감스럽고 우원식 의장께서 뭐 그에 대해서 또 의장이 이런 데 간섭하냐라는 식으로 반발할 수도 있지만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뭐 욕설을 하거나 그 반말을 하거나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거 윤리위는 도대체 뭐 하려고 있는 거예요? 윤리위가요. 가도 그냥 윤리위는 결정이 안 돼. 결정이 개점 휴업 아닌가요? 참. 그럼 그래서 이게 욕설 막 그 고성 이것만 계속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여야 성적표 매기기가 조금 뭐 어떻게 매겨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두 분 보시기엔 그냥 다 낙제다 이렇게 보시나요? 이 앞으로라도 그냥 뭔가 좀 작전을 바꿔서 지금 어쨌든 반도 안 나왔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지금 안타까운 건 그런 거예요. 지금 전체 상임위에서 16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돌아가고 있는데 다른 데서 뭐 하는지 몰라요. 맞아요. 법사위, 과방위 또 몇몇 시끄러운 상임위에서 충돌하는 거 빼고 굉장히 중요한 이제 국가적인 현안이나 국정 현안을 다루고 있는 상임위들이 있고 산자위라든지 기자위라든지 이런 데서 열심히 의원들이 준비한 질의나 이 정책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몰라요 국민들은 다 가려져 가지고 그런 점들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국회가 국회나 국회의원들이 다 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전부 이제 정쟁 프레임에 집중이 되는 바람에 다른 상임위에서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나 의제를 다루고 있는 게 묻히고 있는 게 안타깝고 앞으로라도 저는 언론에서도 좀 그런 그 이슈들이나 그런 의제들을 다루는 현장을 좀 주목해서 그걸 좀 이렇게 부각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구나 이제 시끄러운 상임위에서는요. 그 증인으로 채택된 기관들 있잖아요. 네. 와서 한 마디도 안 하고 그냥 와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 의원들 열심히 싸우는 거 보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가고 이게 무슨 국가적인 낭비입니까? 이게 참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네요. 속으로는 그러겠죠. 오늘 상임위 현장 국감 뭐 세종으로도 좀 많이 갔을 텐데 뭐 나중에 또 좋은 기사들이 나오면 내일 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조금 결은 달리하지만 그래도 정책 얘기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서 어제 발표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뭐 두 분께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저는 뭐 단기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건가 그건 좀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수요 억제책이잖아요. 대출 조이고 그다음에 일단 규제 지역 확대하고 과거에도 많이 썼던 정책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과감한 더 초고강도의 대책, 그러니까 주변 지역까지 다 풍선 효과를 차단하겠다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하고는 차별성이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다주택자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주택 그 과소비자들이 매물을 던지느냐, 내려놓느냐, 그래야 이게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는데 그러기엔 부족해요. 그거는 저는 뭐 세금밖에 없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세제 정책은 이번에 안 썼고 세제 정책은 좀 이 정부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근데 결국 그렇게 들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주택 공급률이요 130%에 육박합니다. 근데 자가 보유율이 50%가 안 돼요. 결국에 누군가 집을 많이 갖고 있고 누군가는 실수요자인데 집을 못 갖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이걸 바꾸려면 갖고 있는 게 괴로워야 돼요. 그건 저는 보유세 확대 강화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보유세를 올리면 다른 세금 좀 조정해야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동산 관련된 세제 구조를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정책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속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라는 점입니다.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 양도세를 낮춰서 던지게 유인을 해야 된다. 정책적으로. 던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집값의 하향 안정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네. 저는 뭐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네. 부동산 정책 잘 모르고 뭐 그래서 얘기하는 게 좀. 근데 온 국민이 교육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인 나라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뭐 저는 뭐 한 집에서 몇십 년씩 살고 그러니까 뭐 그런데 그 두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번에 정책이 나왔을 때 당장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서 비판하는 거는 아니 그럼 당신들은 다 대출 받아서 집 사지 않았느냐. 그 대통령실에 있는 분도 14억을 해서 30매덕짜리 뭐 사시고 그다음에 무슨 뭐 원내대표도 보면은 재개발 지역에 지금 집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무슨 저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것들을 못하게 이것들이 죄악시되게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일단 그 자체의 정책보다는 다 자기들은 다 해놓고서 이제 와서 뭐 우리한테 얘기하면은 이른바 사다리 걷어차기다. 그렇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논란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는
글쎄 이거를 경제 문제를 자꾸만 정치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그 종부세라든가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때 임대차 3법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때 이거는 뭐 대출금지법, 이사금지법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저도 그 부동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그리고 그것을 잘 해결하고 싶지만 안 되는 그 고민도 알아요. 그리고 무슨 뭐 이거 정권과 상관없이 그럴 거예요. 근데 그 특히 그 이른바 진보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부동산이 폭등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타격을 입고 하는 것들이 반복되고 있으면 그 어떤 정책을 낼 때는 그게 왜 그랬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좀 해보고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 뭐 잘못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토론을 여야가 좀 하면 좋은데 이제 그 토론은 잘 없잖아요. 그럼 너의 대안은 뭐냐? 뭐 이제 이런 것들 관련해서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김병기 대표 같은 경우 그 잠실 아파트죠. 근데 김병기 대표 본인은 80년부터 13년간 거주를 했었다. 예, 잠실에 무슨 어머니랑 같이 살았다고. 네, 뭐 그때 그런 있더라고요. 아파트라는 얘기인 거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다른데 이제 지역구에 있는 데 가서 전세 입주를 하고 있다라고 일단은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 김상곤 부총리가 생각나네요. 그때 이제 대치동 8학군에 아파트 있는 게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팔았는데 두고두고 투자계에서는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았죠. 그게 너무 올라서. 네. 근데 어쨌든 그때는 두 채 갖고 있으니까 한 채를 파는 그 결단이라도 좀 보여줬는데 그런 모습들이 좀 아쉽긴 아니, 하네요. 심지어 뭐 직을 그만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죠. 집 못 팔겠다고. 집을 파느니 내가 직을 그만두겠다. 문재인 정부 때 그랬죠. 예. 그래서 이게 결국 이제 부동산이 인생 역전, 뭐 대박의 기회 이렇게 여전히 생각되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보고 네. 그걸 바꾸려면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동서고금의 모든 정책을 망라해봐도 세금밖에 없다. 세금밖에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구 아니면 집을 못 산다 이런 포퓰리즘 정책은 어떨까요? 위헌이에요. 아니면 뭐 그래도 헌법재판소도 겁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부동산 정책 뭐 좀 뭐 부족한 게 있으면 부족한 대로 좀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짚어볼게요. 두 분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세기의 이혼 소송이라서 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 있었는데 원래는 1조 3천억을 분할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바뀌었습니다. 판결이. 위자료 부분은 20억이 그대로 인정됐는데 그때 비자금 300억이 노태우 측으로부터 왔는데 이게 노소영 기여라고 할 수는 없지 않아? 라고 하면서 왜 불법이니까 이런 판결이 났습니다. 최태원 회장한테 좀 유리한 것 같은데 이 판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 판결이 옳고 그름은 잘 모르겠어요. 민사 사건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가 아닌 제가 뭐 어떤 게 옳다 이렇게 얘기하긴 그렇고 다만 저는 결론이 만약에 바뀌어서 이 원심이 인용됐더라면 그 1조 3천억 원이 노소영 씨 건가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태우 정부 시절에 이 비자금뿐만 아니라 수많은 특혜를 통해서 오늘날 SK가 있는 거고 그 재산 분할을 받는다 해서 그게 노소영 씨 거라는 주장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민 환수를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1심 나왔을 때, 네. 1심 나왔을 때 400몇 억인가 뭐 그쵸. 주라고 돼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 놓고서는 굉장히 붕괴들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귀책 사유가 오롯이 최태원 회장한테 있던 거 아니에요. 이제 파탄의 원인은 네,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한테 있으니까. 네,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래도 지키려고 계속 노력을 했었고, 근데 대놓고 편지를 써서 어떻게 보면 본처를 굉장히 망신을 주고 대놓고 어떻게 보면 이제 중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징계가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했는데 2심에서는 무려 1조가 넘는 돈을 또 내라고 하니까 야 그러면 SK 완전히 반쪽 나고 SK는 이제 무너지겠네. 뭐 이런 거에 대한 또 그 걱정들도 좀 있었고 거기다가 나중에 300억이라는 비자금까지 가니까 이거 무슨 어떻게 보면 국민들 돈 받아갖고 자기들끼리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논란까지 있었고 어떻게 그 소송 자체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아픈 부분들 그렇죠. 그리고 좀 숨기고 싶었던 부분들이 다 이제 공개가 됐던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심에서 어떻게 결정 내려질지 모르지만
뭐 거기에 합당한 어떤 결정은 내려야겠죠. 세기의 정략 결혼이고 세기의 정경 유착의 산물의 증거인데 관련해서 양쪽에서도 좀 국민께 사과를 하는 모습이거나 조금 뭔가 기부를 하는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김종혁 최고위원 혹시 당무감사 이제 예정돼 있나요? 모르겠어요. 아직 아직 뭐 당무감사는 지금 이제 조강특위에서 네. 그 35개인가 6개 그 빈 곳을 채우는 거 그런 거 하고 있어요. 근데 네. 끝나고 나면 아마 12월 정도에 뭐 당무감사 시작하든가 뭐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궁금해요? 아니요, PD가 시켜요. 날라갈까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원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아크릴 모든